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발달 심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발달 심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발달 심리,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생의 발달 관점 이전에 고전적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전생의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는 관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약간 대비되는 말이 고전적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고전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전생의 발달 이론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고전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을 논할 때 보통 고전적 발달 이론에서는요, 탄생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과정을 논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 많은 연구들을 했다는 거죠. 자, 청소년기 이후의 성인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성인기 지나서 우리가 중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전적 발달 이론에서는 청소년기까지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비교적 관심도 적었고 거기에 비례해서 연구 수도 적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제로 중요한 발달 과정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중요한 발달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 학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물론 신체가 잘 발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지적인 성장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인지 발달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발달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러면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릴 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큰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실제로 중요한 발달 과정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청소년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발달 심리학자들이 옛날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특정 심리적 속성들이 언제 발달하는지, 예, 여러 가지 심리적 속성이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 언어 발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언어는 언제 발달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 자,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아동기 이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경우는 영유아기, 예, 어릴 영자죠. 예, 유아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시기를 유아기라고 하고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어릴 유자를 쓰잖아요. 예,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유아기의 경우에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특징들, 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회성 되게 중요하죠. 요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조금 발달 안 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지각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각 발달도 중요하죠. 예, 감각이나 지각 발달. 자, 이런 부분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하는 거죠. 이 연령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관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발달 평가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언어 발달 잘하고 있나요? 사회성 발달 잘하고 있나요? 얘가 지각 발달 잘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이 어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뇌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뇌 발달이 지금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죠. 예전부터 두뇌의 발달에 대한 거죠. 우리가 흔히 IQ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뇌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 뭐, 뇌 교육이라든가 뇌 발달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일부 피질의 영역이 2세 이전에 거의 성인기 형태로 완성이 된다. 이 뉴런의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뉴런의 개수가 이미 2세 이전에 성인처럼 발달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IQ가 좋으려면,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려면 2세 이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2세 이전에 빨리 뇌 발달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반면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이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고전적으로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전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여러 능력의 증가라고 보았습니다. 고전적 발달 이론에서는 발달이라고 하니까, 예, 영어로는 development라고 하죠. 발달이라고 하니까 뭔가 증가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변화하면서 능력도 증가하는 거라고 봤는데, 우리가 흔히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면 능력이 발달을 증가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감소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청소년기 지나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체력이 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한참 때를 지나니까 신체 기능도 좀 떨어지고 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지나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요즘은 정말 내 정신이 내게 아닌 것 같다, 깜빡깜빡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능력의 증가가 청소년기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증가는커녕 감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들을 다들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에 능력의 증가라기보다 능력의 쇠퇴가 발견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을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년기에는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능력을 보면 운동 능력 어떠세요? 예, 당연히 운동 능력 떨어지게 되죠. 예, 지각 능력은 어떻습니까? 뭐 맛보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뭐 감각도 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친정 부모님도 자꾸 뭐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입 옆에 뭐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른다고, 감각이 둔해져서 잘 못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도 다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촉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촉각이 떨어지는 거죠. 인지 능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좀 능력이 감소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예. 자, 따라서 발달을 능력의 증가라고 본다면 이렇게 청소년기 이후의 변화는 발달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어떤 부분인지 우리 학우님들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발달의 이해, 그 중에서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조금 전에 제가 디벨롭먼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발달을 영어로 디벨롭먼트라고 한다. 이렇게 다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고전적인 이론에서, 발달 이론에서는 발달을 능력의 증가라고 봤다면, 그러면 전 세계적 발달 관점에서는 발달을 도대체
무엇라고 보는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달이란 인간이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든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변화에 여기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양적인 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모든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모두 들어갈까요? 쇠퇴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학우님들 아실 것 같아요. 자, 발달적 변화의 과정에는 신체 운동 기능, 지능, 사고, 언어, 그리고 사람의 성격도 발달하죠. 그리고 사회성 발달하고요. 정서도 발달하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발달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그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발달 과정에서 더 증가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특징들이 여기 양적으로 증대되고,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유능해지고요. 구조가 점점 더 복잡 다단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고전적 발달 이론에서는 발달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무엇도 있을까요? 양적으로 감소가 되고, 기능과 구조가 쇠퇴하고 하는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학우님들이 발달의 개념을 잡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뭔지,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구나, 모든 변화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발달의 개념 살펴보면서요. 자,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 변화가 있는 반면에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 발달은 쇠퇴로 인한 부정적 변화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노년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여러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요. 신체적, 인지적 능력 떨어지지만 익숙치 않은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들보다 또 우리들보다 떨어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되게 존중할 만한, 또 굉장히 이 부분은 연세가 더해감에 따라서 더 빛나는 부분, 더 증가하는 부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단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식과 다른 지혜는 어른들에게 더 있다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분석 능력이 어르신들이 훨씬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통합하는 능력, 통합이 뭔지 아시죠? 부분과 부분을 다 어울려서 이게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학자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벨테스, 되게 유명한 학자이고, 노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의 변화를 시기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증가나 감퇴, 이런 도식은 발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벨테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발달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발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학우님들이 예전에 이제 들은 적이 있으실 거고, 나름대로 발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학습을 하면서, 발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발달하고 유사한 여러 개념들이 있어서 그 개념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죠. 우리가, 얘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얘기 하죠. 오랜만에 어떤 아이를 보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 할 때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한동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특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예. 긍정적으로 신체가 변화할 때 우리가 성장, 예. 그래서 성장 일기 뭐 이런 거 쓸 때 꼭 안 빼놓는 게 키가 얼마나 성장했나라고 하는 거죠. 예. 몸무게도 그렇고요. 예. 자, 근데 근래에 와서는 어떤 용어도 쓰냐면요. 우리 지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 표현 자연스러운가요? 예, 자연스럽죠. 지적 성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꼭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어쨌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거든 또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예를 들면 뭐 지적인 거 이런 부분이더라도 양적인 변화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하고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발달하고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숙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숙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얘 굉장히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떨 때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사춘기 아이들 보고 얘 요즘 성숙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죠. 적절하겠죠. 자, 유전인자가 발달의 과정을 방향짓는 기제를 얘기한다. 예, 뭐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생물 시간에 배우셨나요? 2차 성징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도 얘기하고 청소년기라고도 얘기하는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과 여자 청소년들이 2차 성징의 여러 징후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한참 그 적절한 수업 계획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2차 성징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2차 성징이 드러날 때 여자 청소년들의 몸의 변화가 있죠. 예, 몸의 변화가 명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슴이 나오고 허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굴곡진 여성 성인의 몸에 가깝게 변화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개념상으로는 성숙은 환경의 영향과 전적으로 무관한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에 국한됩니다. 자, 우리 여기를 주로 여지껏 성숙의 개념 속에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정해진 대로 그 시기가 되면 성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이 꼭 유전적인 것만 있을까? 잘 먹으면 우리가 영양이 굉장히 좋으면 빨리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섭취하는 영양소에 따라서도 이제 성숙의 정도 조금 전에 예를 든 2차 성징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요즘은 받지만 어쨌든 성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까요? 예,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 발달 과정이 결정지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우님들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의 산물로서, 그러니까 경험을 한 결과치로서 이런 뜻이죠. 훈련이나 연습에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어떨 때 학습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자면 외국어.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떨 때는 10분 공부하고 또 어떤 날은 또 1시간 공부했다가 또 그 다음날 안 했다가 그 다음날 15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외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공부를 꾸준하게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을 만났더니 그냥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 이렇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떤 거죠?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의 산물로 훈련이나 연습에 기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운전 같은 거 성숙하게 된다고 자동차 운전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 훈련의 정도나 연습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어떤 기능적인 숙달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세 가지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숙, 학습이 발달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것은 어떻게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 성숙, 학습 이 세 개의 과정이 공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세 개의 과정이 적절하게 공존하면서 변화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인간 발달이다. 예, 이렇게 그 유사한 개념과 발달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발달과 관련된 유사한 것 같은 개념 세 가지와 발달과의 관계성 잘 이해하셨죠? 예, 이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학우님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원리라고 하니까 뭘까요? 아, 발달에는 어떤 원리가 있구나. 우리가 그냥 원리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원리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자, 발달의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얼마나 사람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자 한다면 이 발달의 원리를 알고 있음으로써 지금 건강하게 크지 못하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도 쉽게 발견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대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발달적으로 조금 늦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식별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발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일단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죠. 조금 너무 앞서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유사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죠?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서두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걷고 나서야 뛸 수가 있죠. 예. 걷기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뛰는 거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걷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운동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걷지도 못하는데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적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적적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채곡 쌓인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누적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달을 차곡차곡 잘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발달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누적적인 거죠. 예, 발달이 늦는 것도 그런 늦는 것들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됨으로써 그 늦는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정상 발달을 한 아이들하고 사이에 이제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원리는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누적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방향인가 하고 보니까요. 그 아이들 그 발달 한번 보시면요. 이건 그 위에서 아래쪽으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을 때도 이렇게 엎드려 놓으면 아이들 그렇게 엎드려 놓은 채로 어머니가 장시간 떠나 있지는 않으실 건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있다가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가누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엎어놨는데 그 고개를 이렇게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목에서부터 먼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예. 그리고 유아기 때 발달을 보면요.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그래서 보면 이 가운데 쪽에 어깨를 먼저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지 손가락 먼저 발달하지 않죠. 아이들의 발달을 한번 보시면 중심부터 말초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에서 세부로 간다는 거죠. 전체적인 거 부분에서 세부적인 발달 영역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발달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예, 발달의 개인차가 너무 커버리면, 발달의 개인차가 너무 커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이 좀 늦나, 발달이 너무 빠른가, 뭐, 이렇게, 그죠?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옆집의 아이는, 벌써 기저귀를 뗐는데 우리 아이는 기저귀를 못 떼고 계속 그 대소변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늦지? 옆집에는 벌써 기저귀 떼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 애는 엉덩이를 통통하게 해가지고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다닌다. 이렇게 되게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발달의 범위 내에서 개인차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발달이 늦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어도 안 되지만 너무 옆집의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는 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네 번째,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예. 자, 발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우리 뭐 1살 조금 지나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뭐 이름절, 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세가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3세 넘어가면서부터는 얘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도대체 언제 이런 말들을 배웠지? 이런 느낌을 갖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물 그 한 단어 얘기할 때 아니면 엄마 이 얘기 한마디 할 때 굉장히 감동합니다. 얘가 천재인가 보다. 벌써 엄마를 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때는 그 한마디로 굉장히 감동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조금 이제 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시기라고도 얘기하고 민감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 발달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늑대 소년 이야기인데요. 빅터라고 하는 프랑스의 시골 지역에 있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예, 거의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너무 지능이 낮은 것 같아서 거의 부모에게서 방치되어서 자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동물들하고 함께 그 뭐 짐승처럼 길러졌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15세가 될 때까지 언어를 학습하지 못하다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적당하게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죠?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접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접하지 않고 지내다가 15세가 된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가 이 아이한테 언어를 가르쳤어요. 자, 언어학자가 가르치니까 굉장히 잘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 소녀는 언어학자한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을까요? 결론은 비극적으로 이 소년이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어요. 거의 습득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민감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발달에 치명적인 그 결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자, 6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예, 우리 예를 들자면 신체 발달로 볼 때도 이제 하나하나 발달하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때 못 걷던 아이가 걷게 되고요. 물론 걷기 전에는 뭐 다른 근육들이 막 발달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새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계단을 오릅니다. 그것은 각각 발달했던 운동 능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통합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예, 자, 이게 발달의 원리고요. 자, 7번째, 발달의 모든 영역, 각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 운동, 지각, 인지, 언어, 기억, 성격, 사회성, 정서 발달, 도덕성 발달. 자, 이런 발달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할 때 얘는 인지는 엄청 발달했는데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요. 사회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랬을 때 인지 발달은 보통 아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자, 여기 유전이 있고요. 환경이 있네요. 자, 유전적인 부분이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무슨 말이냐.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환경론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논쟁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눈의 색깔, 예를 들면 눈동자 색깔이죠. 눈동자 색깔이 갈색인 경우에 이제 갈색 유전자를 받아서 또 갈색이 되고, 또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유전 기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런데 지능, 성격, 사회성 등과 같이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 유전 기제처럼 명확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다. 더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몇 대 몇이다,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히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지만 그것을 지금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갖고 태어난 부분이 또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들이 또 유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죠.
내가 아무리 유전인자를 좋게 갖고 태어났어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억압을 받는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음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타고났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절대로 음악은 안 된다 하면서 주변의 악기를 다 치워버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너는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소인들이 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여러 심리적 특성들이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자, 이런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 오늘날에는 발달 심리학에서 더 이상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발달적 특성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인간을 무한히 변화시킬 수도 없죠. 그런 재능을 전혀 안 타고 태어났는데 굉장한 음악가로 이렇게 성악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듯이 인간의 모든 특성이 또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구를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까? 이 유전과 환경이 끊임없이 복잡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전 발달 과정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질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기질 그러면 한자로 쓰면 갖고 태어나는 특성인데요. 예,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성격보다도 더 본래적이고 생득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격 심리학자들은 성격도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기질은 성격보다도 더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물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기질조차도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기질이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키워보면 알아요. 어떤 아이들 굉장히 키우기 쉽고, 아, 얘 참 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가 애지중지해서 막 이렇게 겨우겨우, 재워서 이렇게 살짝 눕혀놓으려고 하면 금방 깨서 울고,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또 예민하게 깨서 막 울고, 잠 안 자고, 잘 안 먹고 하면서 엄마들이 키우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우리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체 영아의 약 10%에 해당이 되는데요. 까다로운 기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소리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냄새도 싫고 또 뭐 조금 더운 것도 싫고 여러 가지 까다롭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도 조금 힘들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떤 때는 좀 화를 내기도 하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양육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좀 성격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예, 아동에게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까다로운 기질도 순화될 수 있다. 예,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감하다는 거는 뭐죠? 이렇게 부모님이 민감하다는 거는 양육할 때 민감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조금 더워서 불편한 것 같다.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 같다라든가 어디가 좀 아픈 울음인 것 같다. 또 지루해서 심심해서 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민감성이 부모님에게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짜증이 덜 나겠죠. 그렇게 민감성을 갖고 이렇게 잘 양육을 한 경우에 아이들이 기질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온화하게 되더라. 까다로운 기질이 순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질조차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인간의 발달은 100%의 유전과 100%의 환경이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간의 발달이 유전적인 게 중요하지, 환경적인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갖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